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유엔이 우리 지구가 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구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 7월을 보내고 있다고요. 일본 오늘 낮 기온 39도, 미국은 한 달째 살인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바탕 지나가자 이제 폭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솔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열대화의 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and the European Commission's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are releasing official data that confirms that July 2023 is set to be the hottest month ever recorded in human history. 지구가 온난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끓고 있다며 재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 산업화 이전인 1880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1.45도 올랐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남유럽은 타들어갑니다. 그리스의 유명 휴양지인 로도스 섬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잡히지 않는 불길에 주민과 관광객 19,000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온도계는 5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플로리다 키스 해변 수온은 체온보다 높은 38.43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If we look at the top 21 hottest day in terms of the global mean temperature, they have all occurred this month. 세계인들은 부채와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특히 살인 더위에 고스란히 노출된 취약계층부터 생존마저 위협받습니다. Heat bumps everywhere. It gets really hot out here, guys. Stay hydrated, drink plenty of water. Had they not been coming by checking on me, I would have probably had the full-blown heat illness. 가뭄과 폭우 속에 곡물가도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여파는 이미 우리 삶에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열대화에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서울 34.1도, 강릉은 7월 기온으로는 3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도 찜통 더위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계곡으로 모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물장구만으로도 더위가 가십니다. 산바람 맞으며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이어지자 평일인데도 이렇게 햇빛을 피해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일 더운 날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곡에 있는 데 와가지고 애들 좀 시원하게 놀 수 있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나들이 겸 왔습니다. 아유,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좋죠. 계곡 바람인데. 같은 서울이지만 도심은 상황이 다릅니다. 광화문 일대 폭염 강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봤습니다. 빌딩 사이 도로 위는 새빨간색으로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반면 계곡물 주변은 25도로 15도나 차이 납니다. 오늘 서울 최고 기온은 34.1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양평과 강릉은 37도를 넘어 강릉의 7월 하순 기온으로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입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폭염과 열대야는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입니다. 뜨거운 공기를 머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한 데다 태풍이 화요일쯤 제주도 먼 해상까지 올라와 습하고 뜨거운 수증기를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진 않겠지만 높은 기온의 바다를 지나며 공급받은 에너지로 강한 태풍이 돼 그만큼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주말쯤 태풍 경로가 구체화될 수 있다며 날씨 변동성에 대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북한이 6.25 전쟁 전승절을 맞아 밤사이 평양에서 벌린 그 대규모 열병식 영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양옆에 세우고 북중러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열병식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갑구 기자입니다. 김일성 광장에 도착한 검은색 차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납니다. 사열한 군 장병들과 악수를 한 뒤 주석단 중간에 섰습니다. 김 위원장 왼쪽에는 리흥중 중국 대표단장, 오른쪽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함성과 함께 화려한 폭죽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드론 수십 대는 1953과 2023을 새겼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70주년 축제 분위기는 절정을 향합니다. 김 위원장 대신 연설 마이크를 잡은 강순남 국방상은 한미를 맹비난했습니다. 미제 허정강들과 윤석열 역적 패당은 과대망상적인 시민언리를 제청하며 미국이 대한민국 절개들과 함께 핵협의 그룹바라는 핵전쟁 기구를 가동시키고 북한 국가를 듣는 김 위원장이 눈물 흘리는 모습도 북한 방송은 부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반서방 연대의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대미 전선에 있어서 일종의 공동 보조를 한다라는 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지난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자리 잡았던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와 딸 주애는 이번 열병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건갑구입니다. 오늘 열병식에서 북한은 보란 듯이 최신식 무기를 다 끌고 나왔습니다. 다 우리에겐 위협이 되는 것들이죠. 핵 어뢰도 등장시키고 하늘에는 무인기도 띄웠는데 모두 열병식에 처음 들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어떤 무기들을 과시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평양 시내 상공에 대형 무인기가 등장하며 열병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솔량 무인 정찰기 샛별 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이 김일성 광장 200m 상공을 북한이 새로 개발한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 샛별 9형과 4형입니다. 무인기 이름과 실제 비행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 열병식이 처음입니다. 미국 무기를 그대로 빼닮은 무인기로 피하 식별을 어렵게 하고 혼선을 주는 기만 전술로 활용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북한은 늘상 자신들이 새롭게 뭔가 보여주는 것에 집착을 해왔고 지금 이 짧은 시기에 뭐 전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해도 그 미국 장비 성능을 따라갈 수 없죠. 이른바 핵 어뢰로 불리는 무인 수중 공격정 헤일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릴 북 핵 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무인기와 핵 어뢰 외에는 새 무기를 선보이진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신 다양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과시하며 군사력을 강조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큰 박수를 받으며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무기는 이번에도 괴물 ICBM이었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나온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을 가장 강력한 핵심 주력 수단, 정의와 평화 수호의 보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날,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부 인력 80여 명 감축이 발표됐습니다. 남북 협력 부서는 합쳐지고 납북자 해결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통일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남북대화 협력부서의 통폐합입니다.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하나로 합쳐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원의 15%, 약 80여 명이 구조조정되고 현재 인력 재편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이런 대화, 교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조직을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또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대신 북한 정보 분석 조직은 강화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 전담 조직이 신설됩니다.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주문한 지 약 한 달 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에 맞춰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겁니다.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신임 장관도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는데 급급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통일부는 세부 사항을 확정해 다음 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예상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 분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데요. 이 후보자는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언급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 그리고 정책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 개혁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YTN 지분 매각 승인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야당 반발을 의식한 듯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이 후보자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앞서 보셨지만 이동관 후보자 발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방송 장악 전략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언론자, 기술자 이동관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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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오전 10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발표되자 1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을 총지휘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방송장악 의도가 명확한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맞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총선 전략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 전략으로 방송 장악을 쓴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진 방송을 회복할 적임자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편향과 불공정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외면을 자초했던 방송을 정상화하고 온전히 국민 품으로 돌려줄 인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도 계속 문제 삼을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둥 16개를 검사했는데
15개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내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지어진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아파트 게시판에는 LH가 내놓은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체 기둥 663개 중 16개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15개 기둥에서 보강철근이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됐어요.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이고 하니까 애기들이 많으니까 크게 무너지면 뭐 차량도 파손될까 봐 또 많이 걱정되긴 하죠. 아무래도 거기 인천은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곳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입니다. 천장을 가로로 떠받치는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직접 천장을 지지하는 구조인데 천장의 무게를 받쳐줘야 하는 기둥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겁니다. LH는 보완공사를 한다고 밝혔지만 철근이 빠진 건 시공사 탓이라며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설계는 적정했으나 시공 중 보강근을 누락한 것으로 시공사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시공사는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보완공사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건 주민들입니다. 빨리 보강 작업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걱정돼요, 저희도 사실.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한 LH는 이르면 다음 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정부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빚은 참사다. 정부의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험을 감지한 신고와 통보가 무려 23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14명 사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안으로 주변 하천에서 범람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이날, 위험을 알리는 신고와 기관 간 통보가 수십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한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 2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사고 2시간 전부터 충청북도에 3차례 신고가 접수됐고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도 10건의 통보가 있었다는 게 감찰 결과입니다. 행복청에 접수된 7건과 경찰, 소방까지 합하면 모두 23건의 신고와 통보가 사고 당일 수시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건 충북 소방본부가 유일했지만 임시 제방 붕괴를 목격하고 119 종합상황실에 위험을 알린 게 전부였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하천이 범람한 요인도 부실한 임시 제방, 인재였습니다. 기존 제방이 2021년 11월 무단 철거된 후 하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북도 등 5개 기관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과실이 확인된 공직자 63명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의 범인인 조선은 마트에서 흉기 2개를 산 뒤에 신림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죠. 저희 취재진이 그 택시 기사를 만났습니다. 조선은 택시 안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범행 당일 마트 주방용품 코너에서 흉기 2개를 훔친 조선. 흉기를 바지춤에 넣고 상의로 가립니다. 망설임 없이 흉기를 고르고 마트를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조 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약 100m 떨어져 있는 이곳 주유소 앞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당시 조선을 태웠던 택시기사는 조선이 다급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타자마자 뭐 지금 사거리거든. 그 사람은 무조건 목적이 지금 사거리거든. 지금 사거리를 가는 게 목적이야. 여느 손님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이내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뒷좌석에서 자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여기다가 숨기 말고 막 부시럭거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보고 안전운행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 신림 사거리에 내려달라던 조선은 목적지에 다다르기도 전 요금 5,300원을 내지 않은 채 달리는 차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설렁거리는데 막 문을 열어서 벌써 막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데 쳐다보니까 막 도망을 가요. 인도 쪽으로 뛰가더라고. 교통이 복잡해 차 세우고 쫓아갈 수 없었던 택시기사는 포기하고 그대로 이동해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택시기사는 그제야 뒷좌석에서 포장도 뜯지 않은 흉기 한 자루와 또 다른 흉기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탔는데 밟으니까 그걸 보니까 그게 그 칼끝대기가 있고 저 보니까 칼도 있고 끝대기가 있고. 조선은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들고 택시에 탔고 이리저리 재본 뒤 작은 것을 골라 포장 벗기고 들고 내린 겁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택시기사는 손님을 태우는 일이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갈막을 할까? 택시 안 블랙박스는 용량이 적어 당시 상황이 남아있지 않다며 경찰도 확인 뒤 빈손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네, 조선은 오늘 경찰서를 나서면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계획 범죄를 인정하는지 묻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성 기자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33살 조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와 옷차림은 같았지만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윈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경찰이 강남 납치 사건 전례를 참고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특별히 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해선 작은 목소리로 시인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행 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미리 증거를 없앤 정황과 지난달 초 홍콩 묻지마 살인과 정신병원 강제 입원, 탈출 등을 인터넷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는 숨지기 전까지 학교 측에 10번이나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요청한 교사에게 학교가 내놓은 답변은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 상담을 신청한 건 10차례. 올해 진행된 상담 8건 중 숨지기 직전인 이달에만 3건이 몰렸습니다. 2건은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연필 사건과 관련됐습니다. 지난 13일만 해도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상담 땐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에 돌아온 해법은 얼른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학부모와 사이에서 생긴 또 다른 고충토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꾸 선생님 잘못이라고 한다며 자꾸 들으니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는 하소연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해당 교사의 상담 내용과 함께 학교 측의 미진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3월부터 사망하시기 전까지 7월까지 사이에 8차례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B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서 정말 특히 이제 새내기 교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악성 민원에 그냥 오롯이 그냥 홀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압수할 권한을 교사에게 주는 등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긴 고시를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교권 추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되는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선 각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가 폭등 시기를 틈타 에코프로 그룹 임원들이 최근 주식을 대거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코스닥 황제주에 오른 에코프로와 그의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어제는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하더니 오늘은 10% 안팎 오르며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가 급등기를 틈타 두 회사의 임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거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이모 상무는 이달 5일 보유 주식의 3분의 1인 4억 5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던 4월엔 박모 전무가 보유한 주식의 94%를 처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문호 대표가 지난 17일 7억 8천만 원어치 주식을 판 것을 포함해 이달 임원 7명이 내답한 주식 금액은 총 38억 원이 넘습니다. 한 임원은 보유 주식의 70%를 처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임원들은 싸게 주식을 산 후에 고점에 매도했을 텐데 누구보다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주가가 고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임원들은 팔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계속 움직이니까 솔직히 뭐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사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서 그간 팔지 못했던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 직무정지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요. 그 소송을 이끌었던 한 권리당원이 최근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사자는 당이 당원 자격을 박탈해 소송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가 경기도당으로부터 받은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입니다. 이재명 당원을 비하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게 했다는 징계 청원이 접수돼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백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발언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의 마인드는 조폭의 마인드다. 민주당이 사당이 돼가고 있지만 하지만 당사자는 본인이 낸 소송을 겨냥한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 324명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서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당원 670여 명과 본안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이 대표와 이 대표 보좌관 등이 경기도청 업무용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채널A 통화에서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원으로서 제기한 소송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개인정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수행비서가 최근 쌍방울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썼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전 부지사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면 초과 상황인데요. 이런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방북 대납건을 보고했다고 말을 바꾼 그 배경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억여 원을 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해를 잘 설명할게요. 네. 하지만 지난 3월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 A씨는 모두 내가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자택으로 배달된 가전제품과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생명의 은인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 소환된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이전 부지사가 쓴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쌍방울 그룹 허위 취업 의혹에 대한 진술도 바뀌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2016년 이전 부지사의 모친상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만났고 그 뒤로 직원 채용 제안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실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최측근의 진술까지 더해져 이전 부지사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최근 이전 부지사가 방북비 쌍방울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 바꾼 것도 지금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전 부지사는 기존 변호인단을 유지한 채 재판에 임할 예정으로 다음 주 초 친필 옥중 서신으로 정리된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국밥보다 뭡니까? 국밥보다 이 수산물입니다. 부산하면 이 돼지국밥과 이 싱싱한 수산물이 유명하잖아요. 윤 대통령 당분간은 국밥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며 수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했는데요. 네, 우리 수산물 안전하니까 당분간은 힘든 어업인들을 위해 많이 먹어달라는 취지라고 하네요. 네, 자 수산물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실제로.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곧 시작이 되니까 좀 더 걱정이죠. 네, 어제 만찬에서도 이 상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윤 대통령,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려고 강릉을 찾았었죠. 너무 신선한데요?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지만 맛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반응은 곱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왜 수산물 소비를 꺼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식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잠정 보류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이 부산에 간 게 수산물 홍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네, 6.25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7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유엔 참전 용사들이 또 한 번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네, 이 곡은 참전 용사들이 즐겨 불렀던 아리랑과 미국의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친 어메이징 아리랑이라고 하네요. 네, 뜻깊은 노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예약이라더니 무슨 내용일까요? 네, 김홍걸 의원이 어제 자진해서 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상임위 회의가 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처럼 회의 시간에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어제 예약 거래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전화인가 보죠? 네, 2021년 4월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 중인데요. 태영 의원이 질의를 시작한 건 오전 10시 40분쯤 왼쪽 끝에 앉은 김 의원의 손이 이 책상 밑으로 향하죠. 네, 천천히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볼까요? 10시 41분 됐고, 네, 핸드폰을 짚네요. 네, 이 주의를 잠시 살펴본 뒤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보는데요. 바로 저 시각 이 두 건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저 10시 41분이 거래 내역으로 신고된 그 정확한 시간이 맞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확인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인데요. 정확히 10시 40분, 41분에 두 번 가상자산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은 저 거래가 지금 예약된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죠? 상임위 때 한 게 아니라? 네, 이 김 의원이 설정된 예약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절대 상임위 시간에 거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후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본 이유를 묻자 다른 일 때문에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 예약 거래라면 이 거래 내역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예약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주문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확인해 둔 상태인데요.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김 의원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후에도 이 코인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것도 예약 거래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코인 논란에 대해 이해 충돌이 없으니 괜찮다 식의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의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 2억 6천만 원 투자했고 올해 초 90%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데요. 손실과 무관하게 업무 시간에 거래했는지 여부를 떳떳하게 밝히는 게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흰우유 1리터 가격이 조만간 3,000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유가 들어가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각종 외식 물가까지 줄줄이 오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원유 기본 가격이 리터당 1,084원으로 지금보다 88원 오릅니다. 2013년 106원을 올린 뒤 10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사료값과 전기료 등 각종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11월 원유값이 49원 올랐을 때 우유업체들은 일제히 10% 가까이 흰우유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올해 원유값 상승폭이 그대로 반영됐을 때 흰우유 가격은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벌써 걱정입니다. 저소농가에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된 데서 제가 평소에 우유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치즈 가격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식사 만들고 뿌리고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우유 수요가 줄고 있는데도 원유 가격은 오히려 오르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인당 흰우유 소비량이 2012년 28.1kg에서 지난해 26.2kg으로 감소하는 동안 원유값은 리터당 834원에서 996원으로 19% 비싸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생산비만 따져 원유 가격을 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원유값 결정 요소의 시장 수요도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원유 가격은 무조건 오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우유발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늘 유업체들을 불러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악어를 봤다는 신고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경북 영주에서 아프리카가 서식지인 사바나왕 도마뱀이 오늘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커다란 도마뱀이 보입니다. 목줄을 한 채 혀를 날름거리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제 경북 영주 한 공장 건물에서 포획된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외래종인 사바나왕 도마뱀으로 크기는 73cm에 달합니다. 다 자라면 1.3m까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m 크기의 도마뱀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했고요. 저도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요. 한국에선 살지 않는 이 도마뱀이 어떻게 공장에 들어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애완용으로 수입해 키우다 버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각에선 지난달 영주에서 악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는데 당시 이 도마뱀을 악어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주시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을 봐서는 이 거리가 좀 멀고 거리가 한 1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주에선 지난 24일에도 열대우림 지역에서 사는 1.5m 크기의 그물무늬 비단뱀이 포획된 바 있습니다. 트럭 아래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화물칸에 있는 돼지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탈출합니다. 오전 11시 50분쯤 돼지 70마리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5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 밖으로 나온 돼지들을 포획하기 위해 일대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면 출국 수속이 길어질까 봐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여권 없이 얼굴만 딱 보여주면 출국장과 비행기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얼굴 인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세상. 신분증도 필요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접했던 가상세계, 현실과 가까워졌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수속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패스 서비스가 도입된 겁니다. 출국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단말기 앞에 얼굴을 대면 여권을 보여주지 않아도 바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국장으로 나갈 때와 출국 심사 때,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 3번 정도 신원을 확인합니다. 매번 여권을 꺼내다 보니 수속도 길어졌습니다. 3시간 전에는 와야 이렇게 이제 줄 서서 체크인도 해야 되고 가서 보여주고 또 표 들어갈 때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앞으로는 3번의 신원 확인 절차 가운데 출국장과 탑승구 두 곳에서는 얼굴만으로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앱이나 공항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미리 안면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한 번 등록하면 5년 동안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오는 2025년까지 다른 공항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스마트 패스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27분 걸리는 출입국 수속 절차를 10분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체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그래서 항공 보안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국 심사에서는 기존대로 여권과 탑승권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또 7살 이상 내국인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매년 물폭탄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도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로도 지붕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지하차도에 구급 인력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인명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또 폭우가 쏟아져 시민들이 물에 휩쓸렸고 카페 등 상업시설도 침수되는 등 매년 여름 워싱턴 DC에선 폭우와 홍수로 인한 물난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막을 수 없는 가운데 워싱턴시가 고안해낸 해법은 빗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 빗물 저장구역과 빗물 터널 등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는 장치를 도시 안팎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들여 도시 자체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대공사인 겁니다. 빗물 저장구역에는 상습 침수 지역에 물이 잘 빠지는 투수성 포장도로를 깔았습니다. 이 투수성 포장도로와 이 일반 아스팔트 도로가 맞닿아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물을 직접 뿌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물이 크게 번지지 않고 금방 마르지만 다른 쪽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잘 마르지도 않습니다. 또 이 도로는 완만한 V자 형태로 설계돼 건물과 도로에서 흐르는 빗물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인 뒤 배수구로 곧장 이어집니다. Alleyways behind yards, the gates, fences, those being damaged to help drain out the water going out to the street. So all this was repaved. 침수가 잦은 길가 곳곳엔 작은 특수 녹지 공간을 마련해 지상엔 빗물 유입구와 식물, 지하엔 모래와 자갈, 배수구를 함께 설치해
빗물을 빨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도시 아래쪽을 둘러싼 두 개의 큰 강 인근엔 각각 지름 7m, 길이 수천 미터에 달하는 빗물 터널을 건설해 범람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It's a win for all the neighbors and all the citizens who have experienced flooding for years and years. We're solving that problem. 빗물 저감 노력은 민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대학 건물 일부엔 이른바 녹색 지붕이 설치돼 있는데요. 침수를 대비해 건물 옥상에 작은 풀밭을 마련한 겁니다. 캠퍼스 곳곳엔 투수성 포장도로가 깔렸습니다. 홍수폭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이 도시 전체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워싱턴시는 2030년 체질 개선 작업이 끝나면 현재 땅에 고이는 빗물을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격상됐는데요. 밤 사이에도 서울의 최저 기온 26도 등 열대야로 무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지속됩니다. 서울과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고요.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익해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공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내륙에는 한때 강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아래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심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말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지요. 파리 협약에 따르면 지구 온도의 최후 방어선은 산업화 이후 1.5도 상승입니다. 그런데 벌써 1.1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유럽에선 최근 일주일 동안 10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다 5년 안에 기후 대학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오는데요. 유엔 사무총장 오늘 인간이 책임질 일이라며 자책하면서도 이 말을 덧붙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최악을 막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 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